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의해서 히팅하고 쿨링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히팅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또 쿨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프리벤션하고 오버히팅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냉방 관점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이 실내 환경이 과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념을 지난 학기에 우리가 히팅 쿨링 라이팅이 11개 교육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연장시켜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면 이걸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면 이 책에서 나오는 내가 요약한 자료 또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보면 지난 학기에 우리가 그 히팅 쿨링 라이팅 책에서는 맨 마지막 15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건물 빌딩 멜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keeping warm 하고 그 다음에 staying cool 그렇게 얘기하거든. 건물이 바깥에 겨울철에 영하 11도, 영하 20도 돼갖고 막 추울 때는 이 건물을 우리가 쾌적하게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싶은데 바깥에가 춥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런 열 손실을 최소화시켜줌으로써 건물 실내를 keeping warm 따뜻함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히팅의 문제, 그죠? 난방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거꾸로. 여름철에는 바깥에가 이제 조금 있어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지난 여름만 얼마 전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더웠어, 그죠? 외기온도가 막 32도씩 될 때 적어도 실내에 우리가 26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햇빛이 들어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실내가 자꾸 더워지고 도저히 에어컨을 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실내를 staying cool, 시원하게 좀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힐게임, 실내 열이 어떻게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디자인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핵심은 그거다. 먼저 원인적으로 그럼 겨울철에 외기온도가 이럴 때 열이 빠져나가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냐, 이걸 알면 우리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만약에 여름철에 열이 유입이 된다면 어떻게 유입되느냐, 이걸 알면 유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빠져나가는 크게 두 가지다, 이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heat loss인데 by transmission, 건물 외피의 구조체를 통해서 실내 온도하고 외기 사이에 온도차가 있으니까 열의 이동이라는 거, 온도차가 있을 때 그 열의 이동이 생기니까 열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 구조체의 단열 성능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트랜스미션, 다시 말하면 관류율, 관류에 의한 손실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U-value, 열 관리율 값이 되는 거고, 열 관리율 값이 크면 클수록 열 손실이 많은 거니까 열 관리율 값이 작으면 열 손실, 단열이 잘 된 건물은 열 손실이, 그리고 단열도 그러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둘째 치고라도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건물의 형태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내 온도하고 외기 온도 사이의 온도차, 겨울에는 온도차가 30도 이상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차가 꽤 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물 외피를 통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게 외피의 단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두 번째는 열 손실이 또 어떻게 생기냐, 실내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으려면, 그죠? 우리가 1인당 적어도 1시간당 25세제곱미터만큼의 환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이 만약에 그 환기가 잘 되면 공기가 자꾸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기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실내 20도짜리 공기를 버리고 바깥에 영하 11도짜리 공기를 끌어들여서 공기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21도짜리 공기가 20도까지 공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추우니까 올리려면 열이 소비가 되겠죠. 그게 바로 환기에 의한 열 손실이란 말이에요. heat loss인데 뭐? by ventilation. 그러면 환기에 의한 열 손실은 얼마나 되는 거냐라고 보면 공기의 비열값, 1세제곱미터의 공기 온도를 1도씩 올리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냐. 공기의 비율이 얼마냐면 0.29예요. 킬로칼로리 per 세제곱미터. 그럼 그때 총 환기량이 얼마냐. 이 방에 우리가 몇 명이나 있어. 그럼 1인당 필요 환기량이 얼마. 그래서 필요 환기량이 얼마인지 다 알아, 양. 근데 외기하고 실내 온도 사이의 온도차가 얼마. 알면 환기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량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런 환기나 이런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단열을 잘하고 굉장히 기밀하게 에어타이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패스하우스 컨퍼런스 다 올 걸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와서 보면 패스하우스 컨퍼런스라는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 줘야 되는지가 다 그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기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밀하면서도 또 필요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히 리커버리 벤틸레이터를 써서 환기는 시키되 빠져나가는 열을 어떻게 다시 회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에너지가 전혀 안 되는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해해라.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지난 학기에 우리 공부할 때 뭐랬어요? 3tier 어프로치라고 했죠. 3tier 어프로치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우리가 설계할 때 베이직 디자인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베이직 디자인.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베이직 디자인 된 다음에 패시브적인 어떤 메저들, 그지? 겨울철에는 패시브 솔라 히팅, 여름철에는 다양한 패시브 쿨링 테크닉들 이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접합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그 서비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기계적인 설비 장치를 쓰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런 장치 필요 없이 해보자. 그죠? 그게 가장 좋은 거겠지. 그런 면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건축 디자인, 우리가 설비 시스템이 아닌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얘기는 베이직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가 디자인 그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패시브 매저, 소위 패시브 솔라, 패시브 테크닉 관점에서 보면 겨울철에는 뭐야? 태양열을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그래서 패시브 솔라 히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냐라고 보면 첫 번째 솔라 지오메트리하고 관계를 잘 알아야지. 패시브 솔라 그러니까 뭐야? 건물의 오리엔테이션 각 면이 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태양열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다 달라질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창문을 통해서 태양열이 들어오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경우 측면 적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 솔라 어퍼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패시브 솔라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측면 적비라든지 그 옆에 이런 것들 글레이징 레이셔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실컷 패시브 솔라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건물이나 다른 장애물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썼지? 사이트 이밸리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서페이스 다이어그램 가지고 뭐 이렇게 사이트 분석도 하고 다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잊어먹었나 봐. 반응들을 보면 그 한번 배운 거는 다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응용이 안 되면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버쉐도잉 우리 맨날 일조건 문제 생기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집이 있는데 앞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 지면서 높이죠. 그래갖고 옛날에 내가 해가 잘 들던 게 햇빛을 가려. 그러면 분쟁이 나갖고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내 햇빛을 막어? 법에 다 위반되는 상황이야.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 오버쉐도잉은 다른 물체에 의해서 나한테 음영이 생겼을 때 그게 음영이 생기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 이런 것들도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그래서 난방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나중에 LT 메소드를 가지고 계산할 때에도 어반 호라이즌털 앵글 그래가지고 다른 건물에 의해서 음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각도, 보이는 각도가 어떤지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힐 러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베이직 디자인에서 우리가 단열이나 기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 패시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햇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불필요한 어떤 난방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향에 대한 배려라든지 건물 외부에서의 측면 적비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물에 생기는 음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만 고려하면 겨울철에 충분히 자연적으로 따뜻하고 쾌적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 히팅에서 하는 얘기야. 이 뒤에 쭉 보면 더 이제 따질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쪽에 가서 한번 봅니다. 스테잉 쿨 보면 일단은
여름에 더워지는 이유는 26도인데 바깥에가 더 더워.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자꾸 열이 유입이 될 거야. 그러면 실내 온도는 자꾸 더 올라갈 거야. 견디기 어려워. 26도 이상은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히트게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고 이런 히트게인이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져보면 되는데, 히트게인은 어떻게 생기느냐 총 5가지 요인이다. 첫 번째, 인터널 솔라. 인터널 솔라라는 건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슉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름철에 창문을 통해서 직달일사가 들어왔을 때.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선글라스 썼을 때와 선글라스 안 썼을 때 그 느낌, 봄들, 건물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그대로 창문을 통해서 투과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인터널 솔라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표면에서 받을 수 있는 일사량이 얼마 정도 돼요? 관심 없습니다.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양은 항상 일정하다 그러지. 그래서 그걸 솔라 컨스탄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한 1300와트 정도 돼, 다니면서. 대기권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구름, 수분에 의해서 반사되고 뭐 산란되고 하는 거에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걸 보면 그게 한 1000 정도가 돼요. 1000인데 이제 대기 상태가 더 나쁘면 오염이 심각하면 그보다 더 줄겠지. 그러니까 보통 1000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다이렉트 노멀일 때야. 다이렉트 노멀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들어오는데 어떤 직각인 면에 정면으로 해가 들어올 때. 근데 보통 건물은 딱 면이 고정돼 있으니까 해 위치는 계속 바뀌면 항상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일사량을 계산할 때 뭐랬어? 코사인 법칙, 세타값, 입사각을 가지고, 그죠? 해보면 그게 보통 평균 잡아가지고 그 코사인 그 0도면 얼마야? 1이지. 코사인 90도면 0이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 평균에서 중간이라고 치자. 코사인 45도면 한 0.5 되잖아. 0.5면 그 수직면에 떨어진 일사량 값이 그걸 다이렉트 노멀이라고 하면 그게 한 1000이라면 한 50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러면 창문이 뚫렸을 때 창문이 얼마나 뚫려 있는지 창문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사량이 들어오는지 알겠지. 아까 우리가 공기 비율도 0.29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1도씩 올리면 그 열량을 알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실내가 금방 온도가 몇 도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걸 스스로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터널 솔라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철에 오버히팅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블라인드. 또 블라인드는 just one of 그거 뭐야? 차량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선쉐이딩에 대해서 배운 거 아니야.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추론하고 자기 논리를 막 펴야 돼. 근데 왜 다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선쉐이딩이야. 인터널 솔라를 막는 데 있어. 나중에 이제 쉐이딩에 대해서 또 이제 더 상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 그게 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바이오클라이메틱 차트에서도 보면 컴포트 존이 나올 때 거기에 아주 딱 의미 있는 선이 하나 딱 있지. 그 선이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쉐이드 라인이라고 기억한다? 이 바이오클라이메틱 차트가 됐건 사이클로메트릭의 컴포트 존하고 해서 뭐 패스풀링 테크닉 그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 보면 컴포트 존의 아래쪽에 선이 쫙 온도선에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그 쉐이드 라인이라고 돼 있어서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직달일사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 그럼으로써 인터널 솔라를 없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오버히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널 솔라를 없애기 위한 거란 말이지.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이 정보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차량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익스터널 솔라인데, 익스터널 솔라는 햇빛의 영향이 가장 큰데 결국은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햇빛이 건물 지붕에 또는 벽물 외벽에 떨어지는 햇빛의 영향도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옥탑방 생각. 여름철엔 더군다나 태양의 고도가 높아. 근데 옥탑방 지붕에 떨어지는 일사량 강한 일사. 옥탑에다가 이렇게 별로 부실하게 이렇게 건물을 쳐놓으면 여름에 그 햇빛의 영향으로 옥탑방은 거의 지글지글 하겠지.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양철 지붕의 고양이. 이스라엘 영화였는데 그죠? 상상해봐. 여름에 그 중동 사막 지역에 양철 지붕이야. 근데 고양이가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울까. 자, 익스터널 솔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 저 호주의 그 CH 빌딩이나 여러분들 사례 조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샘플들을 갖고 오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했어? 건물 외피를 엑스트라 스킨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중 외피처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중 외피인데 그냥 겉에 하나만 더 대서 일종의 그런 거지. 해가 비치기 요즘에 그 뭐 보니까 그만 그늘막 같은 것들을 건물 외표에다가 그늘막을 하나 쳐준 거지. 그러면 공기는 숭숭숭 통하더라도 직달일사만 막아줘도 보통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아스팔트 온도가 여름철에 여러분들 여름철에까지 안 가도 봄에도 마찬가지야. 햇빛이 표면에 떨어지게 되면 표면에서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표면 온도가 먼저 올라가지. 그리고 나서 표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덮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해가 쨍쨍 내리칠 때 자동차나 또는 아스팔트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지? 아지랑이처럼. 그런 것들이 그 뜨거워진 표면, 지표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덮여지면서 공기가 막 아른아른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게 이제 아지랑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보통 더울 때는 그 일사가 강할 때는 지표면 온도가 한 공기 온도가 기껏해봐야 공기 온도는 32도, 뭐 34도. 우리 인체 표면 이번 여름에는 거의 체온 정도까지 올라갔지. 그렇더라도 표면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가면 60도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60도 이상.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복사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하냐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그 임팩트가 실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의 건축적 특징이 있지. 내가 수업 시간에도 지난 학기에도 얘기 쭉 했어.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나의 드림. 어디? 그리스의 산토리니. 산토리니 섬의 그 하얀 그 집들 언덕 위에 그 바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 아직 못 가봤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게 단순하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왜 그 집들이 그렇게 모든 집들이 지붕과 벽과 모든 걸 전부 하얀색 그 휘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난 학기 할 때 그 베이식 그 프린시플 그 공부하면서 이퀄리브리엄 템퍼러처라는 거 배웠죠. 표면이 흡수율이 높은 재료냐, 반사율이 높은 재료냐, 또는 뭐 선택적인 흡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흰색으로 칠했을 때 어땠어? 자체의 에미시비티도 가장 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열의 그 저작 반사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거의 대다수를 다 반사시켜. 그런가 하면 에미시비티라는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한테 다 버리는 성질이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자체 자기 온도가 높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색깔을 하얀색을 칠해놓으면 그 그리스의 그 일사량이 그 지중해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그 언덕에서도 흰색 건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복사 영향을 안 받고 다 반사시키면서 또 자기 안에 축적되는 열도 다 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연의 원리, 이런 지혜가 어딨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왜 우리가 얘기할 때 익스터널 솔라, 그냥 단순하게 진짜 그 옥탑방에 그 양철 지붕으로 만든 이런 집이 아니라 산토리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재료와 색상과 이런 것들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기후 조건에서 익스터널 솔라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분명히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근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온도차가 있으면 열전달이 생기는데 이때는 여기서는 열이 외기가 낮고 실내가 높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지만 여기서 바깥에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거니까 heat gain인데 by transmission하고 by ventilation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은 이거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겨울철에는 델타티가 되게 크지. 30도 이상이니까 사실은 단열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온도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손실되는 열량이 많아요. 근데 여름에는 기껏 해봐야 26도 실내 유지하고 싶으면 바깥의 온도가 올라가봐야 32도밖에 안 올라가. 6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사실은 heat gain by transmission이나 ventilation은 환기량도 물론 많으면 적용하겠지만 사실은 델타-T가 작기 때문에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시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인터널 솔라나 엑스터널 솔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인터널 히트 게인이 있단 말이에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 이거는 우리가 오큐판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첫 번째는 실내 인터널 히트 중에 주요 요인이 누구야? 사람, 우리들 자신이야. people,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그 발열. 두 번째는 조명, 라이팅, 조명.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퀴먼트라든지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이퀴먼트나 이런 게 크게 있을 게 없지. 물론 몇 사람이 노트북을 쓰긴 하지만 뭐 일반 오피스나 또는 가정 같은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출하는 열, 이 열이 상당히 든다. 겨울철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열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오히려 난방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냉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트랜스미션이나 벤틸레이션에 의한 거는 여름철은 겨울철처럼 단열, 기밀, 그 다음에 힙 리커버리 이런 기능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유용하겠지. 그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솔라나 익스터널 솔라는 태양과의 관계고 아까 말했던 차양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피에서의 어떤 그 색상이라든지 재료 마감 뭐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인터넷 힙 같은 경우에는 조명 이 중에서도 사람 보고 야 너 지금 실내 발열 때문에 심각하니까 너 좀 열 좀 덜 낼 수 없니? 이럴 수 없잖아. 우리의 그 인체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열이 나오는데 네가 지금 내는 게 120인데 한 60만 낼 수 없을까? 이러면 뭐 어쩌나 숨 쉬지 말라는 얘기야 어쩌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곤란하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이 중에서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사실은 별로 옵션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조명. 지금 봐봐 지금도 조명 이게 없이는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조명 다 켜있거든. 이 조명 에너지가 여기다 일정한 와티지를 공급하면 빛으로 우리가 쓰는 거 못지않게 열로 바뀌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조금 1시간 정도 수업하고 나면 우리 인체에서 열, 조명에서 나는 열 때문에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리미트로. 자, 이런 게 이제 베이직 디자인전 측면에서 도대체 힛 게인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런 힛 게인을 유발하는 것들을 건축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메저라고 얘기하는 건 패시브 쿨링 테크닉들 얘기했잖아. 패시브 쿨링 테크닉은 또 이렇게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 핫 드라이 하냐 핫 휴미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법들이 다양해. 특히 핫 드라이 한 경우는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되게 많은데 핫 휴미드 할 때는 무지 제한적이긴 하지.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 핫 휴미드 하니까 어려움. 하지만 공통적으로 굉장히 써먹기 좋은 게 뭐야? 벤틸레이션, 컴포트 벤틸레이션은 어떤 경우든지 통풍 냉각의 문제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실내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열 때문에 과열돼서 불쾌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 외기 조건에 따라서 가능만 하다면 자연환기나 통풍 냉각을 통해서 열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설계를 잘못해놔가지고 열을 벌지도 못하게 설계해 놓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란 말이야.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어? 없어? 창문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크기야? 또 있다면 창문의 위치가 어디 있어가지고 건물 주변의 압력 분포에 따라서 공기 이동은 뭐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그런 압력 분포에 따라서 그걸 이제 건물 주변의 통합 분포를 보는 거야. 그럼 공기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파시브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들이란 말이죠. 이런 벤틸레이션 쿨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충분히 실내가 과열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밸런스 포인트 템퍼레처 개념을 얘기했죠. 사실은 난방을 20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터널 히 때문에 20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난방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인터널 힛이 있으니까 사실은 14도, 12도 경우에 따라서 영하까지 내려가도 실내 생기는 열 때문에 충분히 실내 20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안 돼. 그랬을 때 그 난방을 실제로 시작하게 되는 그 온도를 갖다 우리가 밸런스 포인트 템퍼레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균형점 온도라고 지난 시간에 바로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냉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냉방은 26도C 이하로 우리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26도가 아니라 바깥의 외기온이 20도만 돼도 지금 바깥에 오늘 지금 몇 시 얼마쯤 될까? 지금 바깥에 온도가 지금 한 20도? 이 정도 되려나? 그지? 바깥에 20도밖에 안 돼. 32도 아니야 지금. 32도 아닌데 20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 온도는 어때? 26도 넘어.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인터널 힛 일부 들어와 차량이지만 라이팅, 피플, 실내 인터널 힛이 생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는 20도인데 왜 실내는 26도가 넘지? 이게 에어컨 켜야 되겠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전기세 나오는 거고 온실가스 유발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이브리드 벤틸레이션 개념 이런 게 나오겠지. 벤틸레이션 쿨링이라는 건 바깥에 공기가 20도야? 근데 지금 실내가 26도가 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쿨링을 실내 조건으로만 하고 쿨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에어컨 피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패시브 메저로서 벤틸레이션 쿨링을 하면 되겠네. 오케이, 창문 열어. 이렇게 끌어들여. 그래서 실내 20도 높은 더운 공기를 버려버리고 20도를 향해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믹싱이 되게 되면 쾌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게 바로 벤틸레이션 쿨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더멀 매스. 지난번에 더멀 매스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더멀 매스가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실내에서 인터널 히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려고 그래? 그 열을 어떻게? 공기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 추결체가 흡수해버려. 추결체가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돼? 실내 온도는 그냥 쾌적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고 교실이 텅텅 폈어. 밤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10도, 15도 떨어졌어. 그러다 보면 그 밤에 떨어진 공기가 들어와서 실내를 휘저으면서 어떻게? 열을, 여기 축적되어 있는 열을 다 제거해버리고 빠져나가. 그러면 다시 부조체가 충분히 쿨다운돼. 다음날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인터널 힛이 생겨. 실내 온도가 막 올라가려고 그래. 얘가 또 그걸 다 이렇게 흡수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이 벤틸레이션 쿨링, 이런 서멀 매스를 이용해서 나이트 벤틸레이션 하거나 또는 매스 쿨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패시브적인 쿨링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건물이 오버히팅 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오늘 수업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겨울철에 추울 때 이게 열이 손실되는 거, 그래서 겨울에 춥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따뜻하게 열을 보존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겨울철에 바깥에 외기온도가 올라 햇빛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힘들어. 자, 이럴 때 열이 어떻게 유입돼? 그렇다면 유입되는 방법에 따라서 각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수단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외기 조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컴포트 쿨링이나 벤틸레이션 쿨링이나 또는 서멀 매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것만 잘해줘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에어컨 돌리고 뭐 하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사실은 이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전부 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책을 보고 몇 가지 또 요점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하던 게 그래서 뭐야? 그 우리가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그 LT 커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제 LT 커브를 보면 각 향에 대해서 또 측면적 비에 따라서 히팅, 쿨링, 라이팅,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미리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뭔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딱 들여다보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내가 그럼 측면적비를 몇 프로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지역의 기후로 봐서는 히팅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쿨링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 이런 거가 이 커브 하나를 보면서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지난번에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유리도 종류를 갖다가 내가 뭐 그냥 헛겹 유리를 썼느냐, 뭐 더블 글레이징을 썼느냐, 또는 더블 글레이징을 썼는데 로이 코팅을 썼느냐, 이런 것들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 UV 값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 유리 어떤 투과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의 속성이 바뀌게 되면 측면적이 늘어남으로써 휠 러스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측면적이 늘어나더라도 큰 손해가 없는지 오히려 측면적이 늘어날수록 더 유리한 건지 그리고 이거는 또 측면적이 늘어남으로써 관료에 대한 손실 못지않게 패시브 솔라 측면에서 솔라 게인은 혹시 더 만약 그게 유익하다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쪽의 오리엔테이션 향인 경우에는 측면적 비가 80%까지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겨울철에 패시브 솔라 힛 게인에 의해서 오히려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하면 북쪽에서는 측면적이 막 더 늘어나면 힛 게인은 별로 솔라 게인은 없는데 힐 러스만 커지겠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측면적이 커지면 겨울철에 힐 러스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기후 조건에서 이 LT 커브의 데이터가 어떻게 됐느냐를 들여다보면 여기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향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그거야. 우리가 설계할 때 좋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야지. 그치? 그래서 뭐 형태도 멋진 형태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영감만 가지고 하는 설계라면 얼마나 좋겠어. 이 건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이란 말이야. 그렇게 설계해놨는데 결국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여러분 건축가로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이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같이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측면적 비가 가령 0에서부터 가령 90까지 변할 때 히팅 에너지, 쿨링 에너지 또는 뒤에서는 라이팅, 쿨링 라이팅까지 전체 해서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그러면 남쪽에 대해서는 동쪽에 대해서는 서쪽에 대해서는 내가 측면적 비를 어떻게 하고 그때 이거는 열관리 값이 이 계산에서 딱 뭔가 기준값을 근거로 얘기한 건데 만약에 단열 성능을 내가 더 개선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변할 건지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뭔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 커브를 응용할 수가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커브를 응용할 수가 없다. 가령 예를 들면 측면적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보니까 그 에너지 사용량이 측면적 비가 없을 때 전부 벽체만 구조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 손실이 요만큼 생긴다라고 하면 측면적이 늘어나니까 열 손실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100% 유리라고 하면 청이라고 하면 이만큼 열 손실이 생길 때 이만큼 손실이 생기니까 한 2배 이상 열 손실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창문이 가령 싱글 글레이징이든 뭐든 간에 열과율 값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의 열과율을 썼는데 아까 여기서도 열과율 값이 U 밸류 값인데 U 밸류를 가령 절반 이하로 더 단열을 2배만큼 하면 이게 절반으로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죠. 숫자가 줄어들면 이런 손실 열량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는 물론 트랜스미션에 의한 거고 벤틀레이션에 의한 게 합해진 거지만 그러면 그 각각을 트랜스미션에 의한 러스하고 벤틀레이션에 의한 러스를 각각 예를 들어서 이게 절반은 트랜스미션, 절반은 벤틀레이션이에요. 벤틀레이션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좋아, 단열을 개선해가지고 가령 트랜스미션에 의한 걸 개선했다라고 하면 좋아, 이거보다는 그러면 단열이 2배가 됐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이 커브가 어떻게 될 거냐? 나름대로 아주 개괄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우리가 뭐 컴퓨터로 계산해보고 뭐 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로서 추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어? 아, 만약에 내가 외피의 단열값을 얼만큼 개선하면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얼마쯤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측면적 비가 비교제가 30% 이상 측면적을 내면 요소치 확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했더니 적어도 측면적을 40% 50%까지 더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자인적인 고민이 있다 이거야. 디자인적인 고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에너지만 보고 설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30% 측면적 비에 대해서 만족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은 모든 건물이 다 메인 파사드가 남쪽으로 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좋은 사이트는 이미 집질 데가 없어. 지금 남아있는 자리는 전부 아주 최악의 경우야. 북향이고 막 이래. 근데 북향이라고 해서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북향 창문을 최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데일라이팅을 위해서 최소한 측면적 비 하면 막 20%막 이렇게. 근데 측면적 20%는 건물이 너무 답답해. 누구도 원치 않아.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창문을 크게 내놓으면 나중에 또 레디언트 어시메트리 등등 뭐 불쾌하고 뭐하고 막 또 문제가 생겨.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창문을 늘려주려면, 그지? 늘려주려면 대신 창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 관리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손실이 많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잘못하면 결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면적을 늘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트리플 글레이징 아니라 4트러플 글레이징이라도 해서 그죠? 로이 코팅에다가 더한 코팅까지 해서 슈퍼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창면적을 아무리 내가 90%까지 늘리더라도 일반 벽체보다 전혀 손해 안 봐. 대신 네가 원하는 거니까 공사비는 조금 더 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솔루션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대신 딴 데서 쓸데없이 돈을 들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보면 정말 답답한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육이 잘못됐다. 근데 그 잘못의 근원지를 따져가 보면 내가 보면 대학 입시 수능이라든지 학원 성교육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건축은 절대 외워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트리플 글레이징이 좋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저 송도에도 우리가 그레온 플라스 만들고 할 때 사실은 캐나다에도 가보면 그래요. 어떤 건물인데 창문이 다 똑같아 보여. 하지만 남쪽에 있는 창문이냐 북쪽에 있는 창문이냐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지만 창문의 종류도 다 달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 트리플 글레이징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전부 트리플 글레이징 해갖고 이 남쪽의 거실에 파티오 도어를 트리플 글레이징을 해놓으니까 무거워가지고 이게 말이야. 여러분들 실제로 트리플 글레이징 파티오 도어 한번 이렇게 밀어봤어요? 이게 단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얘기는. 남쪽에는 트리플 글레이징 해봐야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북측에는 트리플 글레이징에서 효과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북측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남쪽에는 굳이 트리플 글레이즈까지 하는데 그 무겁게 파티고 큰 어르신 얼굴 왜 그렇게 만드냐 말이지. 이해 잘 안 되죠. 저 선생님 굉장히 혼자 흥분해가지고 저러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 곧 겪게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건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고가 경직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냐라는 거야. 내가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프로블럼 솔빙 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아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이 그냥 모든 똑같이 외운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해결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프린시플 원리를 이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알면 근원적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느 누구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라도 단순한 방식이지만 아주 획기적인 솔루션을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는 건 뭐야? 프로블럼 솔빙, 솔루션을 내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보면 제대로 된 솔루션 하나도 없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 하나 해놓으면 그거 보고 베끼기에 급급한 맨 그런 솔루션만 나오니까 뭐가 건축이 나아지겠냔 말이에요. 이해돼? 뭔가 옳든 말든 그런 공부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고 그런 걸 찾아가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미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태건축 이런 거 수업 들어보면 그냥 혼자 떠들어라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되게 재미있다니까. 자, 여기서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열손실이 생기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거, 특히 여기서 얘기한 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사량을 내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정보가 연결이 돼야만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측면적 비를 더 크게 올지 줄일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여기 단어 하나를 이렇게 써놨지만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게 다 서로 링크되어 있는 정보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자고. 보면 각 향별 이건 1월서부터 1월이 아니고 겨울이구나. 일산 노브레버는 준, 줄라이 이거는 어거스트, 에프릴, 마르치 이게 겨울이고 이쪽이 여름이야. 아마 이런 거는 환경 시간에도 배우긴 했지만 보세요. 자, 크게 보면 동서남북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각 향별 일사량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건데 이게 수평면, 이게 지붕에 떨어진 일사량이야. 그 다음에 이게 남측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면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세요. 남향은 보면 남향은 일사량 값이 언제 가장 작아져? 디셈버. 아니지. 남향은 어떠냐면 전체 향 중에 일사량이 제일 많은 게 남향이지. 그래서 미안, 내가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겨울철에 12월 달에 일사량이 그 각 면에 떨어지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게 어디야? 남향이야. 그지? 그런가 하면 여름철에 이거 뭐야? 준, 줄라이 뭐 여름철에는 일사량이 가장 많은 게 어디야? 호라이즌 지붕에 떨어지는 거야. 그 태양의 입사각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름에는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남측면 같은 경우 일사량이 이 지붕에 떨어진 일사량이 절반밖에 안 되지. 절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남측면은 일사량이 적어지니까 여름에 훨씬 유리한 거야. 지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옥탑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더욱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스카이라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야, 나중에. 호라이즌탈 수평면에 떨어진 일사량 값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그대로 그냥 이 천창을 통해서 들어와 봐. 옥탑방은 그야말로 찜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특히 아트리움 같은 거 설계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남측면이 겨울철에 일사량이 가장 많은 무슨 소리야? 남측면도 사실은 일사량 전체 절대값으로 보면 그 오히려 그 여름철이나 이 중간기 봄이나 가을이 일사량이 더 많고 남측면에도 겨울철에는 더 적어. 하지만 다른 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면은 겨울철에 일사량은 제일 적어. 그리고 여름철에 우리가 원치 않을 때는 제일 많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게 이 지붕에다가 창 내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지붕에다가 창을 내는 게 그러면 절대 금기냐? 아니지. 진짜로 꼭 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치자 이거야. 그 집에 애가 죽어도 나는 밤하늘의 별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솔루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뻥 뚫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재밌는 리서치를 할 수 있을 거야.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설계야. 그게 정말 재밌는 설계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단연이라는 거 이미 얘기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얘기하면서도 서론 부분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비주거형 건물의 경우에는 인터널 히트이 중요하고 사실은 외피를 통한 열 손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난방은 메이저가 아니고 오히려 냉방하고 환기하고 조명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절대적이다.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이제 이게 어떻게 했었지? 보기에서 읽기 모드? 이렇게 되나? 오케이. 자, 이제는 이쪽 문제로 넘어와서 보자 이거지.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면 건물이 오버히팅 안 되게 할 거냐. 근데 특히 비주거형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오버히팅의 주요 원인이 실내 제실 밀도, 사람들, 조명, 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외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향력, 이런 영향력은 별로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인터널 히트나 이런 인터널 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건축과 현대 건축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 건축은 그 당시에는 설비라든지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자연 환경의 기부적인 특성에 순응하는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소재와 재료들을 가지고. 특히 이런 게 유럽에 가봐도 대체 유럽의 대체적인 어떤 건축들, 오래된 500년, 600년 된 도시들 보면 거의 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과거의 전통 건축을 보면 그런 속성이 있지만 우리는 또 상황이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현대적인 건물을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의 건축은 특징을 몇 개를 비교해 보면, 과거의 이건 유럽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셜로우 플랜이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는 비주거형 건물들은, 그리고 과거에는 비주거형 건물이 거의 없었지. 기껏해야 무슨 뭐 유럽에는 하는 뭐 캐슬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머지 다 주거형 건물이지 무슨 그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공무원 주물이나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D플랜의 그런 어떤 건물.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실내 제실 밀도라든지 이런 외피의 영향을 덜 받고 이런 건물을 뭐라 그랬어? 인터널 로드 다미네이티드 빌딩하고, 그 다음에 외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벨롭 로드 다미네이티드. 과거의 전통적인 건물은 전부 인벨롭 로드 다미네이티드고, 그 다음에 현대의 오늘날의 건물들은 전부 인터널 로드 다미네이티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저건 자연환기라든지 자연채광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어떤 방법이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전부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설비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난방보다는 그러니까 외피 영향을 덜 받으니까 주로 냉방하고 환기하고 조명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보다는 굉장히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여름철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파수적인 메저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 크게 벤틀레이션 쿨링하고 이런 더멀 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만 고려하더라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게 페리미터 존에서는 파습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가운데 그 인테리어 존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어떤 공조 시스템에 의해서 공조를 하다 보면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런 파습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공조에 의한 것들이 어떤 최적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공조한 어떤 그 열이 다른 그 파습 존으로 그 페리미터 존으로 이동해 감으로써 하나의 건물에서도 어떤 열적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측에 있는 방은 햇빛도 받고 따뜻해지고 냉방한 공기가 이쪽 전체를 덮이는 게 아니라 공기가 전체적으로 이동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약간 좀 냉각이 심해서 또 난방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스 메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그럼 얻는 이익이 뭐냐?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전통적인 건물 같은 데는 별도의 공조 방식이 없었으니까 그럴 때에는 훨씬 더 쾌적 조건을 향상시킬 거다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그 공조를 하는 건물 같으면 이와 같은 파습적인 수단을 쓰므로써 결국은 에너지, 운영 에너지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열 획득이 이 5가지 방법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6가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그 원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으로 각기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익스터널 솔라는 그 건물 외벽에 떨어지는 일사량과 그 영향에 대한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산토리니에 있는 그 건물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 벌써 오래 전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미국의 그 DOE라고 이제 데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성의 장관이었던 분이 그 러런스 버클리 랩에 있는 물리학도 노벨 물리상을 받은 분인데 중국계 사람이에요. 스티븐 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DOE 장관이 되자마자 그때 기후변화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때 장관이 되고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 그 뭐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집들의 지붕을 전부 하얀색으로 칠하자. 하얀색으로 칠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이케블레리움 템퍼레처에 해가지고 에미시비티 높아지고 흡수를 가지고 반사율 높아지고 하니까 굉장히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 쿨다운 된단 말이에요. 그 여름에 냉방 에너지,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그런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절감되는 냉방 에너지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니까 합시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연설을 했어. 신문에 다음날 1년에 그 기사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는 거야. 저거 뭐야? 내가 저거 맨날 가르치는 건데. 내가 가르친 내용을 한 번도 기사가 안 나오고 그 DOE 장관이 너무나 뻔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전 세계 신문에 막 일면 기사로 나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그런 기사를 봤을 때 그런 걸 배웠어요. 저 원리가 뭐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저거는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익스터널 솔라하고 관련된 거야. 이런 정도를 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스티븐 초보다 한 단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인터널 솔라. 이게 사실은 나는 이거보다도 이걸 먼저 항상 얘기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면 인터널 솔라예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사량 값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유리창 면적이 얼마고 그러면 그 인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는 열이나 뭐 인터널 히 이런 거 아무리 따져봐도 아까 내가 그랬죠. 1제곱미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사량 값을 평균으로 따져도 500와트라고 하면 0.5kW.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햇빛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실내 온도가 팍 올라가. 공기 비열은 공기는 작은 열만 가지고도 온도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비열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일사량이라고 하는 건 향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굉장히 다이내믹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관계를 따지는 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대안들을 찾아가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일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인터널 솔라를 차단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 차양을 하는 거다. 차양을 통해서 그 차양에 대한 것 중에서 내가 아까 하나 얘기 안 한 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 단열을 할 때 그 우리가 지금 익스터널 솔라 관련해가지고요. 익스터널 솔라 관련해서 우리가 겨울철 같으면은 가령 벽체가 이렇게 있다. 온도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면 단열을 굉장히 잘 해서 이걸 줄여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 트랜스미션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제 그 단열을 U 밸류고 이거를 최대한 낮춰주는 거고 그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지고 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단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항형 단열이라고 합니다. 이 재료 자체에 그 컨덕티비티, 열 전도율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재료 알죠? 스트로플 뭐 이런 것들 다공성 지뢰, 글라스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쓰는 거를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건물에서 손실되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열재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저항형 단열이다. 근데 이건 주로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겨울철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후가 거의 뭐 그러니까 나라가 조그매가지고 기후대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가면 가령 텍사스, 아리조나 뭐 이쪽으로 가봐. 완전히 달라. 1년 내내 뭐 32도 아니라 40도 넘어가고 항상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역을 수혈해서 들어오는 게 문제야. 그지?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지붕 같은 데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태양 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무리 저항형 단열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단열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하는 얘기지. 그거 보면 그래서 보통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단열하는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안으로 이렇게 끌어 못 나가게 막는 거지. 오히려 여름철에 바깥에서 열적 충격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열을 얘기하는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가 없어. 그래서 단열인데 영어로도 사실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야.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아우슐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아우슐레이션 이해되죠? 여기서 나가려는 걸 막아주는 걸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는 이걸 아우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게 햇빛을 받으면 복사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 여기에 흡수돼갖고 이 자체 온도가 먼저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이 공기,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덮이게 되고 대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서 또 여기를 덮이게 되고 이게 다시 실내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럼 여기다가도 저항형 단열을 잔뜩 많이 쌓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냐면 여기다가 뭘 하냐면 알루미늄 포일 이건 뭐냐면 반사형 단열. 가령 여기서 주로 오는 게 이게 지붕이 뜨거워졌어, 달궈졌어. 일사 때문에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진 표면에서 이런 공기층을 두고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 여기서는 열이 빠져나가는 걸 하는데 주로 열이 전달되는 게 어떤 형태야? 전도, 컨덕션에 의해서. 컨덕션에 의해서 전도가 되니까 저항형 단열이 굉장히 유용한데, 여기서는 이게 레디에이션에 열 전달이 주로 복사 형태로 일어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사형 단열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radiant barrier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열을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단열을 어디에다 하느냐, where 그거를 따지고 어디에 단열을 할 거니, 지붕이나 벽이나 또는 이 바닥 같은 경우는 또 달라.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heat flow path를 알아야 돼. 열이 전달되는 경로를 알아야지. 그리고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다가 할 거냐? 두 번째는 how much, 얼마나 할 거냐 단열을. 단열은 무조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No, 아니다 이거. 여기에도 어떤 법칙이 있어. Law of diminishing return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단열을 처음에 할 때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좋지만 점점 단열을 많이 하더라도 효과는 반감된다는 거야.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이걸 Law of diminishing return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단열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열자가 많이 있는 게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단열을 무시하고 그냥 쓸데없이 돈 들이고 할 필요가 없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어. 이런 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건축가들한테 절대 외워서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다. 건축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하느냐, 도대체 어떤 종류의 단열을 할 거냐, what type, 일반적인 저항형 단열을 할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열전달 형태에 따라서 복사 열전달 같으면 저항형 단열이 의미가 아니고, 반사형 단열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알루미늄 포일 하나 깔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복사열들을 다 반사시켜버리면 전혀 이쪽으로 열적 충격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써서 보통 더운 지역에서 이런 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엑스터널 솔라를 줄이기 위한 단열의 방법은 주로 레디언트 베리어, 저항 반사형 단열, 이런 단열을 일반적으로 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인슐레이션 대신에 아웃슐레이션 이런 용어까지도 쓰기도 한다. 뭐 아카데믹한 건 아니지만 이 개념적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익스터널 솔라 관련해서는 그 정도 더 얘기해도 좋고요. 인터널 솔라 관련해서는 결국은 차양이 이제 핵심이다 이제 하는 얘기고, 차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복사 에너지에 대한 흡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사람들이 옷을 어떤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여기도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죠? 복사 에너지에 대한 반응,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고, 자동차도 검은색 자동차와 흰색 자동차, 그거를 야외 주차장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햇빛에 그대로 노출됐어. 검은색 차와 흰색 차 차이에, 물론 차 껍데기니까 안에는 저기 할 수 있지만, 껍데기라도 그게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얼마큼 다른지. 여름이면 가끔 왜 TV에서 뉴스 때 기자들이 가서 흥미 삼아서 이렇게 조사해갖고 이렇게 막 재고 오고만 하잖아요. 자동차의 실내 온도가 막 60도, 70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다 가스라이터나 인화성 볼지 같은 거 놓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상태에서 그냥 자연 발화가 되고 폭발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자연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검은색 차 같으면 훨씬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특히 자동차 시트는 검은색은 하지. 특히
여름에 그 한국에서 그러죠. 봄은 반바지 입고 탔을 때 정말로 화상 입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 이 복사에너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복사에너지를 받아서 덮게 되면 그게 유해 온도를 우리가 가령 실내 온도가 아무리 26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덥게 느끼기 때문에 그 유해 온도를 8도씩까지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인터널 솔라를 막기 위해서 차양을 하면 차양에는 크게 두 가지를 있거나 익스터널 쉐이딩이냐 인터널 쉐이딩이냐. 아까 얘기한 블라인드 이런 거 인터널 쉐이딩인데, 인터널 쉐이딩은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쓰지 말도록.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그 모든 건물들이 일사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면 전부 익스터널 쉐이딩 디바이스를 설치하기를 권장하는데, 이 익스터널 쉐이딩 디바이스를 설치하려면 건물의 파사드 디자인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돼야 돼.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그걸 참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건물들은 상당히 그 건물 설계에서 외부 파사드 디자인의 이 쉐이딩 디바이스가 통합된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냉방이 중요하고 인터널 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그래서 측면 적비 같은 걸 막 건축법으로 갖다 규정해갖고 50%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오히려 디자인에는 더 좀 자유를 주되 오히려 이러한 엑스터널 디바이스, 쉐이딩 디바이스하고 파사드를 통합시켜서 충분히 더 측면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인터널 솔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건축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오면 허용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쉐이딩 디바이스, 나는 앞으로 이것만 좀 잘 개발해도 쉐이딩 디바이스 설계하고 이런 것만 잘해도 굉장히 나는 앞으로 중요해.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좋은 사례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는 외부 차양이 중요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정시킬 거냐, 이걸 가변, 무법을 하게 할 거냐. 차이는 태양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니까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냥 고정된 기능밖에 못 하는데,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차양도 같이 뭔가 각도도 바꾸고 하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래서 고정된 차양보다는 가변 차양을 쓰는 게 좋겠죠. 유럽 사람들 일부러 다 얘기하는 게, 보세요. 틴티드 글래스나 리플렉티브 글래스는 쓰지 마라. 그럼 뭘 쓰라는 거야? 클리어 글래스를 쓰라는 거야. 로이 코팅되어 있는 클리어 글래스를 써. 그거 왜 그러냐면 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창호의 성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변수를 해요. 첫 번째, 창이 싱글 페인이냐 더블 페인이냐,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알곤이나 무슨 가스가 충진되어 있냐, 이런 것들 뭐가 결정되냐 하면 로이 코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창문의 유리의 열 관리 값이 결정이 돼요. 이건 트랜스미션에 의한 힐 로스를 얼마나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창문에서 SHGC 값이라고 해가지고 일사 햇빛이 비치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투과시키느냐, 다른 면적당. 그 SHGC 값이 그거에 따라 파스솔라도 결정하고 오버히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쉐이딩 디바이스가 설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일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솔라 에너지는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 파장에 따라서. 그치? 적외선 영역에 있는 파장이 보통 복사 에너지라면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파장의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 타우라고 표현하는데, 자연광의 어떤 투과율, 이거가 결국은 데일라이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틴티드 글라스를 써버리면은 자연광의 유입이 획기적으로 줄어버리거든. 자연 차광을 할 수가 없어. 일사 복사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자연 차광도 해야 돼. 그래서 인공 조명 에너지를 줄이고, 그래서 실내 발열도 줄이고, 냉방 에너지도 줄이고, 조명에 들어간 전기 에너지도 줄이고. 근데
틴티드 글라스를 써버리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틴티드 글라스나 리플렉트 글라스 쓰지 말아라. 클리어 글라스, 그리고 유리의 열관리율과 그 다음에 유리의 SHGC가 그 다음에 타우가 우리가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건물은 어떤 건물도 클리어 글라스를 쓰고 자연 채광을 적극 고려한 건물은 한 건물도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진짜로. 색깔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어떻게 저렇게 색깔 안 들어가는 유리를 쓸 수가 있어? 뭔가 그래서 나는 그것도 기분 나빠. 우리 집에 있는 유리도 뭐냐면 약간 브론즈 색깔이 들어간 로이 코팅이 된 유리거든. 근데 요새 하늘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워. 그지? 맑고 아름다운데 그거를 창문이 열려있는 부분에서 보는 한 색깔은 진짜 아름다운데 이놈의 브론즈 코팅이 돼 있는 틴티드 글라스를 통해서 보면 색깔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요즘에 시스템 창호라는 게 다 열리지도 않잖아. 결국 방법은 뭐야? 내가 창가에 가서 요만큼 열린 창에다가 얼굴을 내밀고 전체 하늘을 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난 좀 여유있게 뒤에 앉아갖고 하늘을 감상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자연의 그 하늘 색깔이 얼마나 예쁜데 그 틴티드 글라스를 씀으로써 그걸 망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불만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나 봐.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서 그러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선글라스 맨날 너무 자주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나도 이상하고. 나는 원래 안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수 있는 안경이니까 선글라스도 도수 있는 거 아니면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거의 잘 안 쓰는데. 그리고 보세요. 자동차의 전면 유리에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썬팅이 돼 있다고. 그 윗부분 그것도 전체에 썬팅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야간할 때 그 충분히 빛이 투과가 되면 위험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썬팅도 굉장히 심하게 하죠. 게다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같이 그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쓰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시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눈으로 운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눈이 거기 적응시가 돼가지고 야간에 보듯이 동공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러고도 보고 운전을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불합리하냐 이거. 그러니까 자동차 썬팅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동차 썬팅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선글라스까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히 운전하다 보면 야간이 됐는데 그냥 눈이 적응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유리의 종류 가지고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랜스미션에 의한 거라든지 벤틀레이션에 의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왜? 여름철에는 델타 T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훨씬 더 작다. 뭐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 조명이 중요한데 사실은 학교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제시밀도가 높은 건물들은 조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냉난방 에너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조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명이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우리는 이런 패시브적인 관점에서 데일라이팅 디자인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설계할 때 보면 데일라이팅 디자인을 너무 배려 안 해요. 창문을 내놓고 자연채광을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렇게 창문을 내놓으면 결국은 블라인드를 내릴 수밖에 없고 블라인드 내려놓고 다시 인공조명을 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학교나 오피스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좀 그거보다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조명에너지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조명에너지는 사실은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가지 말아야 돼 사실은. 왜? 낮 시간 동안에 저 강의하고 다 하는데 자연광 끌어들여가지고 충분히 자연처럼 나가고 그럼 조명에너지 안 들어가. 조명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뭐가 또 줄어요? 동시에 냉방 부하가 줄어요. 그래서 자연광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광이 들어올 때는 아까도 우리가 유리의 종류에 대해서 이 파장별로 그 투과율에 대한 걸 다 얘기했지만 자연광을 가지고 채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인공 조명을 할 때 그 우리가 똑같은 양의 빛을 얻기 위해서 발열량을 따지면 인공 조명이 아무리 고효율 조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이게 실내에 축적되면 이게 다 뭐에 대한 요구야? 냉방에 대한 요구야. 그러니까 조명 에너지 플러스 조명을 하면 할수록 냉방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에너지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채광을 하면 일거양득. 그죠? 자연채광하니까 조명 에너지 줄이죠. 그런가 하면 냉방 에너지도 또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자연채광은 결국 무슨 문제냐? 이건 건축 디자인의 문제예요. 절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디자인적인 문제야. 근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거 신경 안 쓰니까. 나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런 건축을 왜 했어?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해결하는 재미에 하는 게 건축인데. 그래서 인공조명은 어떻게든 좀 피하고 자연채광을 찾아야 되는데, 자, 불가피하게 그래도 이제 인공조명을 해야 되겠지. 언제? 밤에. 햇빛이 없을 때. 그때는 뭐 여기서 가령 야간에 수업하려면 방법 없잖아. 그러니까 인구 조명 설계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조명 설계를 해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느냐. 그 조명 에너지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조명 설계할 때 따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따지냐면 조명 밀도. 그러니까 조명 밀도보다도 조도라고 할까? 조도. 그래, 조도. 조도라는 거는 우리가 작업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밝기야. 맨날 럭스 정도의 이 실내 기능에 따라서 책상면 밝기가 350럭스는 돼야 우리가 뭐 글도 보고 뭐 할 수 있어. 그게 목표야. 자, 그렇다 그러면 350럭스라고 하는 그런 조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요즘에는 조명기기들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죠? 특히 LED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효율이 좋아졌으니까 보통 조명 밀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명 때문에 단위 면적당 우리가 조명을 따면 조명 기구를 이 전체 실에다가 평균 그 조도를 350럭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그 이피커시를 가지는 조명 기구들을 어느 간격으로 어떻게 배치하면 그 빛이 모아져서 균일하게 이 그 조도를 구성할까에 따라서 조명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명 기구가 배치됐을 때 그 조명 기구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10와트 이하. 근데 요즘에는 LED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가지고 거의 6,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명 효율은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조명 밀도는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명에 들어가는 에너지 또는 그로 인한 발열량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개선됐지만, 하지만 아직도 자연 채광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연 채광을 하는 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명 에너지를 그럼 더 효율적이고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명 설계할 때는 설계를 반드시,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잘 하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이 책에도 전반적인 조명과 국부적인 조명을 분리해라.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앰비언트 라이팅이야. 전반 조명, 앰비언트 라이팅.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은 태스크 라이팅. 내가 내 테이블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테이블에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도가 350룩스, 400룩스야. 그러면 천장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100% 400룩스를 맞추려고 하면 에너지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앰비언트 라이팅은 낮추고 수준은, 나머지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태스크 라이팅을 가지고 하도록 조명 설계를 이원화시켜주면 전체적인 조명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실제로 오피스나 학교나 설계하는 거 보면 절대로 그렇게 설계 안 한다. 항상 조명 설계 과도하게 설계된다. 그래서 한 번 키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 하는 방법은 뭐야? 가서 전구를 하나씩 빼는 거야. 왜? 너무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돼 있어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구를 하나씩 빼.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그냥 딜램핑이야. 딜램핑. D. 램핑 돼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냐 이거야. 설계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현실은 하나씩 빼가지고 전체 조명밀도를 낮춘다. 뭐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
앰비언트 라이팅하고 태스크 라이팅을 분리해서 이 2단계 설계하게 되면 전혀 그렇게 과도하게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조명 제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 제어, 컨트롤. 요즘에는 조명 제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복도 같은 데는 지나가다 보면 꺼져 있다가 사람이 그 근처에 가면 그때 다 켜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조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켜져 있는 시간의 비율을 줄여주면 그만큼 조명 에너지 절약하는 거니까, 전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자 불필요할 때는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껐다 켰다 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모션 디텍터를 활용하는 거고, 저 자연 채광이 들어오면 인공 조명은 자동으로 꺼지고, 그 자연 채광이 없어도 불가피하면 다시 조명이 켜지게 하는, 또는 밝기를 조절하게 하는 디밍하는 어떤 스위치들도 요즘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명도 스위치가, 특히 이제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조명 연출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전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실내 사용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플렉서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이라이팅을 기준으로 하면 조명 스위치가 껐을 때 저 바깥쪽 라인서부터 차례대로 꺼지는 게 합리적인데, 그죠? 자연 채광하고 통합이 되려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프로젝터를 저쪽으로 써가지고 교실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면 프로젝트 쪽은 제외하고 이 뒤쪽은 켜고 하려면 그게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데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우리 임의대로 안 돼가지고 곤란할 때가 많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조명을 켜고 끄고, 주차장 같은 데도 굉장히 뭐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나는 제일 간편한 솔루션을 얘기했던 게, 여기에다가 조명 기구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간단한 딱딱이 스위치, 줄로 이렇게 해서 딱딱하면 꺼지고 딱딱하면 꺼지고, 그 스위치만 다뤄놓으면 이 여기 조명 기구가 전부 몇 개냐에 따라서 온 기구 끄고 이거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무한대로 조합할 수 있어요. 그지? 그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자, 이 부분을 어둡게 하고 바깥에는 다 밝게 하고 싶어? 해봐.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 드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그걸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없어. 내가 실제로 그 실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난 말만 하면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캐치해가지고 정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딱 해줘야 되는데, 이 방에도 보면 조명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4개씩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4, 28, 28개가 있다고. 그 28개 달아놓으면 조명 기구 28개를 어떤 건 켜고 끄고 이거를 경우의 수를 한번 따로 28 팩토리얼이 나오나? 올해 내가 까먹어서 모르겠어. 수학. 그치?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조명에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 그 정도까지. 원래는 그 뒤에 이제 보면 아까 요 부분 그 패스 쿨링 테크닉에 벤틀레이션 쿨링하고 서멀 매스가 있는데, 특히 벤틀레이션 쿨링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다음 시간에 벤틀레이션하고 연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